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를 드디어 재개를 했습니다.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겁니다. 손상디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20차례가 넘는 그 민생토론회 제가 일일이 다 방송해드렸어요. 그것도 단순하게 방송을 해드린 게 아니라 이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와 관련돼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주제였냐면요.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자, 그러니까 노동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이와 관련된 민생토론회를 열었냐? 바로 노동약자입니다. 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어제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제가 우선은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위 말하는 노조들, 그러니까 민노총, 한노총, 이런 기득권 노조들이 노동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노총, 한노총, 이런 거대 양 노조들이 노동약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 좌파 내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들이 약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들의 얘기를 받아줘야 되고 그들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게 그동안의 좌파들의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와 다른 거예요. 그와 다른 시각으로서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며 기득권 뺏기는 쪽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지난 2년 동안의 노동개혁을 했을 때 얼마나 노조들이 난리를 피웠습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도 난리 부르스를 쳤죠.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개혁 하나하나를 이루어져야지만 실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요. 지지율 떨어질 거 알고 있고 본인이 공격당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겠다라는 그 개혁의 의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워딩을 어제 언론들이 굉장히 부각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점 하나 무엇이냐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돼서 정책적인 면을 보도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정책적인 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노동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좌파들과 어떤 선별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민생토론의 방점을 찍는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노동약자 보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놓을까?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법을 제정하겠대요. 4대 개혁 임기 내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노동약자 근로지원과를 고용부에 내달 10일 신설을 할 것이며 또 뭐를 하느냐? 자, 이것도 한다라는 겁니다. 노동약자 법으로 보호하며 임기 내 노동법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법원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노동법원.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야, 노동법원을 왜 만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노동약자. 그러니까 노동약자를 위해서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제 민생토론에 있었던 관련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만들어야 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선덕자 여러분들, 저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30대 청년 이태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여기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또는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임금 체불이 정말 엄청나게 그리고 빈번하게 또 어마어마하게, 특히 PF 사업 구조의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게. 근데 저도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출산율이 낮은 이 대한민국에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얼른 결혼해가지고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출산율 올려보고자 했지만 상상하지도 못한 임금 체불을 겪고 또 3개월의 임금과 또 1년에 조금 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건설 현장의 일개 노동자가 아니라 그래도 관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몰랐고요. 다만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또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하고, 간단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또 검찰에서는 벌금을 때리고, 쉽게 말하면 때리고, 그다음에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합니다.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그냥 의견은 민사재판으로 받아라, 이게 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관리직과 어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형사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개 노동자 아니면 중국인, 교표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하지만 그 체불시킨 사업주 같은 경우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반찬 그리고 좋은 차, 흔히 말하는 외제차, 그런 것을 끌고 당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을 설립하고 파산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과 또 대출, 그리고 다른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법인을 파산을 이용해서 계속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현 건설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꼭 대통령님께 가장 장점인 그 빠른 실행력 그리고 추진력, 이거에 제가 좀 기대고 싶은데요. 당장에 그 검찰 단계에서 임금 체불의 총액보다 낮은 벌금을 그 구형하는 것을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임금 체불 상습 사업주라면 10억을 임금 체불시키고 1억도 안 되는 벌금을 내고 그렇게 상황이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도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민사재판을 가가지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하지만 재판을 해봤자 돈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법인은 없어졌고 실제 소유주는 또 법인의 대표이사로 돼 있지도 않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도 법인 대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산이 없으면 저는 민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봤자 그 돈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엔 그 긴 기간 고생 해봤자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대통령 그리고 장관님께 꼭 절실하게 또 부탁을 드렸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임금 체불과 관련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실제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실제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재판까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임금 체불을 받아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형사 재판도 해야 되고 내가 내 돈 들여가 민사 재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돈을 못 받아요. 형사 재판을 해도 민사 재판을 해도 결국엔 돈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임금 체불된 상황 속에서 내가 변호사비까지 들여가지고 실제 형사 재판, 민사 재판 다 해도 결론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실제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을 통합해서 하나로 열 수 있는 뭐를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또 한 번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금 체불 그 피해 근로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26년간 이제 검찰 그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안을 뭐 워낙 많이 봤습니다. 워낙 많이 봤고 그야말로 이제 요새는 뭐 체불이 좀 금액이 크면 다 구속입니다. 실형 선고가 다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기업이 파산하고 망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은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잘 살면서 자기 회사만 그냥 망한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모든 거를 털어넣어서 정말 자기도 거지가 됐는데 그 임금을 못 줄 수 있죠. 그런 거 하고
또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업은 망했지만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는 뭐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적을 때가 문제입니다. 금액이 적으면은 이제 벌금 구형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 노동부 오늘 뭐 법무부에서 누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노동부가 법무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 필요한 이제 단계가 됐습니다. 노동법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뭐 정당하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노동법에 노동 형법에 위반해가지고 또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형사 따로, 민사 따로, 그리고 형사에서도 민사적인 피해가 동시에 또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현행 법상으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체불 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이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좀 기본 그 준비를 좀 해가지고 또 사법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이런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노동법원을 얘기했는지,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이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돼서 그동안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좌파들이었습니다. 네? 거대, 양대 노조들이 이와 관련돼서 주장을 했고요. 실제 문재인 정권에 주장을 했고요. 실제 민주당이 노동법원을 만들자고 입법 발의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양대 거대 노조들이 주장했던 것을,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것을, 더 나아가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점이 드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거예요. 노동 약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이점 하나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와 관련된 민생 토론회 열었고 어떤 얘기했다고요? 바로 노동법원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 언론들, 특히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일절 어떤 보도도 안 했었던 한겨레와 교도가 경향신문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우선 한겨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 빗나간 노동약자 보호, 노동계 상병수당 고용보험위원 될 일.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경향신문도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 해법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낳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음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돼서 원래 누가 주장했던 거라고요? 좌파들이 주장했던 거라고요. 민노총, 한노총,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이 사람들이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그걸 윤 대통령이 만들겠다라는데 왜 한겨레와 경향이 이와 관련돼서 비판의 논조로 얘기를 할까? 바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라는 이 노동법원의 취지는 좌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게 다르냐? 실제 한겨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거부 윤 대통령, 노동약자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추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노란봉투법이랑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지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요. 노란봉투법, 어떤 법입니까? 바로 이런 법입니다. 노란봉투법. 자, 파업으로 손해 발생 시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실제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이어가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책임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실제 노동약자 분들은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실제 노동약자라고 불리시는 분들은요, 노조 형성할 수 있습니까? 만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약자라는 포장지 씌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란 봉투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동약자를 지원하려면 노동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노동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 거대 노조들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법안을 지금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노동약자를 위한 게 뭘까요? 정말 노동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펼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비춰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노란봉투법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라는 과거 노동법원에 대해서도 같이 목소리를 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자, 경향신문 이렇게 보도해요. 노동약자 지원, 법정 보호법 제정 추진, 노동보호법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 해법될 수 있을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뭐라고 쓰고 있느냐? 노동법원 약속한 윤 대통령, 노동계 야당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판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지원, 노동계 노동자 개념을 넓혀서 노동 3권 보장을.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위해서 펼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동자의 개념을 넓혀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노동 3권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노동 3권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쉽게 말씀드려서 노조 만들어가지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노조 만들어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와 경향이나 똑같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노동약자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 문제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를 가입해야지만,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어야지만 노동약자가 보호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실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한번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 사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택배기사도 노조 만들 수 있다는 노동자로 첫 인정을 해준 겁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택배기사 노조 만든 겁니다. 노조 만들면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파업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툭하면 파업했잖아요. 네? 쟁의신고 절반이 택배노조였습니다. 파업 끝나니까 뭐 했습니까? 태업했습니다. 노조 만들어서 이런 일 펼쳤다고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결국에 민노총 택배노조 괴롭힘에 40대 대리점장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서까지 썼어요. 뭐라고? 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요. 이러한 악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택배 대리점주 절반이 노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실제 조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택배 대리점주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비노조원도 괴롭혔어요. 비노조원. 실제 민노총 택배노조가 비노조원의 가슴을 치고 송장을 뒤집고 택배노조의 횡포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송장 던지고 발차기 하고.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심지어 이 과정 속에서 비노조 택배 대표가 택배 기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노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실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것은요, 뭐 하는 겁니까? 노동자의 개념을 넓혀주는 것도 아니고 노동 3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책.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특히 좌파들은 노동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동 3권을 더 보장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파업을 더 보장해줘야 되고 그 파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더 노동 약자를 위한 겁니까? 뭐가 더 노동 약자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좌파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노동 약자라는 포장지 아래서 뭐 하는 겁니까? 거대, 양대 노조들의 기득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펼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좌파들의 주장처럼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정책 펼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 뭐 하지 않고도, 노조에 가입되지도 않고도, 네?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실제 정부가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조에 가입을 해야지만, 그 노조의 힘을 키워줘야지만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그동안 속여왔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지금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좌파들은 노조에 가입을 해야지만 노동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 노조의 힘을 키워줘야지만 노동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라는 겁니까? 아니다.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노조의 힘을 길러주지 않아도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충분히 펼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조 만들어주면 어떤 일 펼친다고요? 이런 거 한다고요. 네? 파업. 이런 거 한다고요. 태업. 뭐 합니까? 이런 거 한다고요. 노조 가입 행패. 그로 인해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 택배노조 괴롭힘에 40대 대리점장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극단 선택 택배 대리점주 부인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비노조원 점주 위한 법이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노동 약자가 누굴까요? 민노총이 노동 약자일까요? 한노총이 노동 약자일까요? 더 나아가 그 양대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이 노동 약자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한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노동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어제 민생 토론에서 밝힌 거예요. 어떤 것? 바로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자, 어떤 차이점인 줄 아시겠죠? 어떤 차이점인지. 좌파들이 생각하는 노동 약자 보호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 약자 보호가 어떤 차이점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이 차이점을 읽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노동개혁 그리고 노동법원 추진과 관련돼서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노동 약자 보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것, 노조의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게 노동 약자 보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노조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노동 약자 보호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인 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뭐 했습니까? 그런 양대, 거대 노조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민노총이 난리부르스를 부렸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십시오. 민노총 되게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목줄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줄 지었습니까? 실제 건폭과의 전쟁을 1년 동안 펼쳤고, 더 나아가서 양대, 거대 노조들의 회계장부까지 모두 다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민노총이고 한노총이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거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동개혁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 아래서, 어떤 생각 아래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노조의 힘을 길러주지 않아도 실제 노동을 잘할 수 있게,
더 나아 그분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노동 약자분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취지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